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제일 예쁜 목소리야. 나만 톤 다르게.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에서 6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가서 반장이 되었던 곽현아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20번째 시간 맞아가지고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특집입니다. 네, 특집이고요. 게스트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신데 별명이 극과 극이세요. 네, 하나는 철의 여인, 굉장히 강한 이미지. 네.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사랑스럽다는 뜻의 러블리를 붙여서 신블리라고 불리시는 블리블리.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현아 씨가 너무 소개를 아주 그냥 익사이팅하게 하는 바람에 좀 겁먹었어요. 네. 두 분이 도면 제가 한 파쯤에서 안녕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진짜 우리 심상정 의원이 너무 꼭 만나고 싶은 정치인 중에 한 근데 분이시거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실물이 헐 낫다. 그다음에 실물이 방금 들으셨죠? 네? 굉장히 젊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TV에 불만이 많은데 오늘 한겨레 TV에서는 실물대로 좀 찍어주시고. 의원님께서 외모 평가부터 하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존경하는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모를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진짜로 그 이초 김고은 이런 별명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사진이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저 그 사진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김고은 씨는 이제 그만 팔기로.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몇 초 뭐죠? 저는 조정치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한번 마세요.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송채경 기자님, 의원님은 2초? 서른도? 서른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서른도 팬들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좋아합니다. 노래 한 자락이라도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노래 어떻게 안 노래 해주니까? 때문에. 노래 때문이 아니고. 하여튼 2초, 이덕화? 감사해요. 약간 그 걸크러쉬의 그러니까 데모 같은 느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다 친구들이 뭐냐면 의원님 남편분 같은 남자가 저렇게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저런 남편 만나고 싶다면. 근데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나중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수다를 떱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님 모시고 그 지방자치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그거는 하는데요.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전문가신데. 또 선거제도도 전문가도 여기 계시니까. 선거제도에 근데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라고 해서 다 깨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해보죠. 저도 뭐.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냐면 꼼수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꼼수 때문에. 그 선거제도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를 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든다는 게 명쾌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중간중간에 꼼수가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막 복잡한 거예요.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한 꼼수들 약간 이런 것들도 좀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은 꼼수가 많거든. 힘 없는 사람은 꼼수를 쓸 틈이 없죠. 그럼 오늘 이 선거제도에 그 숨어있는 꼼수를 하나 둘 좀 벗겨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이 선거제도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방자치 선거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아직 지방의회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원래는 6개월 전에 획정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획정이 안 돼서 2개월이나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의원님? 늘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번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이게 왜냐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국회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을 좀 만져가지고 광역 의원들을 어떻게 몇 명 뽑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지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해요. 네. 근데 항상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까를 늦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항상 그러는데요. 항상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올해 보니까 각 당마다 합의가 입장이 됐습니까? 합의 안 됐어요. 합의 안 됐어요. 각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소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한테 다 펼쳐놓고 하면 뭐 가부간 어쨌든 그 국민들한테 눈치가 보여서라도 되는데 네. 뭐 지방 분권 개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호남이나 뭐 저 대구 TK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지사, 뭐 군수, 시장, 시의원 다 한 당이에요, 그냥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그건 이제 다 이제 뒤로 밀어놓고,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거 광역 의원 수를 몇 명 더 늘릴 거냐. 네. 국회의원은 뭐 한 명도 못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광역 의원들은 지금 뭐 숫자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늘리자, 좀 적게 늘리자. 요거 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을 지금 간사님들이 지금 어디선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열심히. 계시는군요. 간사님들끼리도 잘 얘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직 시간이 좀 있나 봐요. 법사위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방선거 일정이 3월 2일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좀 늦어져도 크게 상관없는 건가요? 차질이 좀 크진 않나요? 왜 나만 지금 급한 느낌이 들지? 2월 말까지만 획정하면 뭐 선거를 치르는데 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여기는 가서 이제 뭔가를 후딱딱 하려고 또. 그래서 늘 뭐 국회에서 이해 다툼 때문에 법 처리 시한 내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이제 뭐 부칙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또 무슨 이게 안 되면은 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뭐 규칙으로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도 달아놓고 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예 그 논의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 숫자가 뭐 조금 더 많이 늘고 적게 늘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또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지난해 12월 1일 그러니까 발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보면 이 기초의회 선거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기초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치른다는 대원칙이 국민적 합의 사항이에요. 네. 그 그래서- 중선거구라는 게 한 선거구에서 몇 명씩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러 명 2명에서 뽑는다는 거죠. 4명까지, 네. 2명에서 4명까지 뽑도록 한 게 2005년 개정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큰 당들이 자기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뒤로서 이제 많은 꼼수를 부려가지고 쪼갤 수 있는 그런 법조항도 집어넣고 네. 또 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또 원래 지역에서 광역시도에서 획정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획정위안이 만들어지면은 존중하게 돼 있어요 법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에서 막 다 그걸 뒤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결사적으로 네. 이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해 왔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낸 법안은 지금 2인에서 4인으로 돼 있는데 아예 3인에서 5인으로 네. 해서 2인으로 쪼개기를 못하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 같은 경우도 5% 이상 정당 지지를 받아야 네. 의석 배분을 받게 돼 있는데 네. 이걸 3%로 낮춰서 그래서 이제 뭐 녹색당이라든지 네. 또 이런 어떤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는 소수 정당들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법안을 냈죠. 근데 이게 또 참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중선거구제를 지금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2명에서 4명을 3에서 5명으로 늘리자. 근데 지금 꼼수로 못 쪼개고 있다. 근데 일반 분들은 근데 왜 쪼개지? 뭐 그렇죠. 이게 그 의미가 왜 꼼수인지 네, 그걸 그거를 좀 좀 설명을 풀어서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좋을 것 이런 같아요. 거잖아요. 기초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명이잖아요. 네네. 100명을 2명씩 나눠서 하면 2명 2인 선거구에 50개면은 1당 2당은 50개씩 의석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다 거의 사실 이거를 이제 4석으로 하면 25개구 선거구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암만 큰 당이라도 25개밖에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다양성이고 비례성이고 이런 거
뭐 말은 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로는 법도 쪼갤 수 있는 단서조항 같은 거를 집어넣고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래도 4인 선거구로 만들면 또 시의회 다수파가 엎어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네. 그동안에. 2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왜 중요할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는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어요. 즉 기초의원이 2명인 선거구에서는 1등과 2등이 당선되고 4명인 선거구에서는 3등, 4등까지 당선되는 거죠.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정치 세력이 진입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가진 서울의 경우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159개 중 2인 선거구 111개, 3인 선거구 48개, 4인 선거구는 아예 없었죠.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 구의석 366석 중 당시 새누리당이 171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91석을 가져갔고 무소속 3석, 노동당 1석이 당선됐어요. 사실상 거대 양당이 모든 의석을 싹쓸이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런던 시의회의 경우 녹색당이 시의회에 진입하며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었어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독일도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출하여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죠. 현재 논의되는 지방분권 개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초의회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유명무실해질지도 몰라요.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현행법을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 26조 2항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이제 지역구 의원을 이제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쪼갤 수 있는 법안이 또 바로 뒤에 있어요. 26조 4항을 보면은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역구로 뭐 분할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조항을 왜 넣은 건가요? 저도 이거 넣을 때 잊지 않았어요. 이거 늘 없으셨어요? 왜 넣은 거예요? 이거 언제 들어간 겁니까 이거? 이거 이제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 중선거구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시민적 합의가 되니까 큰 당들도 뭐라고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항에다가 2인에서 4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네. 근데 그러면 너무 의석수가 내 몫이 줄어드니까 이건 아마 틀림없이 교섭단체라는 그때 당시에는 양당만 교섭단체였으니까 네. 지금 이제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2005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나라당. 한나라당이지. 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네. 지금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의 아마 간사들이 어디 밀실에 가서 딱 해가지고 밀실 또 나왔어. 기습적으로 네. 착 집어넣어서 통과시킨 걸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다수파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다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할 사람이 적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감으로써 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이제 여기서 의미가 물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획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힘으로 시도에서 이제 엎어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거구 획정이라, 그러니까 뭐 한 선거구에 몇 명을 뽑느냐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뭐 4인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거대 정당들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명만 뽑는 선거구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걸 막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또. 제가 그때 설명해 줄게. 2005년도에 엄청나게 싸웠죠. 대구 그래요? 같은 데는 4인 선거구를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안을 하면 이걸 존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부결시키고 쪼개는 안으로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했어요. 광주시에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시민사회계에서 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이 시위하는 사람을 다 끌어낸 후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와. 인천도 그때 당시에 인천 시의회 건물을 완전히 봉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봉쇄하고 4인 선거구를 2, 3인 선거구로 만들었어요. 그 불법 아닙니까? 뭐 불법이나 마나 뭐 저 팔뚝 힘센 세력이 장대. 거의 법치 국가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막 문을 잠그고 뭐 막.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때 굉장히 격렬하게 시민사회에서 저항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새벽에 날치기 통과하고 뭐 그다음에 시민들 시위하는 시민들 끌어내고 뭐 문 봉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2, 3인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2인에서 4인 선거구를 2005년도에 통과시키기까지도 무려 10수년 동안 네. 시민사회계가 치열하게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워서 공론화시켜서 만든 법인데 뭐 그러면 뭐합니까? 유명무실하게 의회에 만들어. 거대 정당이 양당이 독점해서 평상시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내 거 챙길 때는 그냥 막 소리소문 없이 다 막 네. 다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법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되게 뭔가 되게 뜨끔하실 것 네, 같아요. 오늘 좀 거대 되게 정당이 조용하시네요. 상당히 좀 뜨끔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네. 아마 박주민 의원이 제야 있으면서 이 선거법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랬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2005년도에 전 사법연수원생이었네요. 검색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기억이 없지? 막 이러면서. 나 2005년도에 뭐 했지? 이러면서. 4인 선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당에서 한 명만 낼 수 있는 건가요, 후보를?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아니요. 1에 네. 가, 1에 그렇죠. 나 네. 이런 할수 식으로 있어요. 3명, 4명도 출마시키잖아요. 네.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2인 선거구에서도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다 2인 선거구인데 2명, 3명을 출마시켜버리거든요. 지금도 지지율이 가나 높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나 이렇게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쟁점이긴 한데 현행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인 선거구로 가더라도 만약에 1에 또 가나다, 2에 가나다 이게 또 가능하면은 또 그 안에서 또 결국은 해서 네. 크게 이제 군수정당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되긴 자꾸만 하겠죠. 군소정당 문제로 보는데 제가 이제 작은 정당이 있다 보니까 네. 무슨 우리 이해관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현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호남이나 또 영남 뭐 거대 정당이나 정치권이 뭐 지역주의 타파 그다음에 뭐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방분권을 암만 하면 뭐합니까?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까지 싹 다 한 당이 다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분권까지 시켜주면 완전히 뭐 지방 독재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 분권을 하려면 현재 이게 잘못돼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가 좀 더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방 사무들,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네.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동별로 뭐 더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대표성을 더, 그 지역을 좁혀가지고 동별 대표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건 저는 전혀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네. 아,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요 말씀만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면 한 지역에 한 구에 이게 구정이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은 국가 사무를 다루는 거예요. 네. 국가 사무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영업자나 부산에 있는 자영업자가 이해관계가 다르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구에 있는 네. 부문적인 대표성을 어떻게 골고루 반영하느냐가 우선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자영업자 입장도 반영하고 노동자 입장도 반영하고 소수밖에 없는 장애인 입장도 반영하고 또 녹색 생태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반영하고 이것이 원래 다양성을 담보하는 그 취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동네별 대표성은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지금 시의원들 뭐 7, 8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무슨 뭐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동네를 대표하지 못해서 그걸 더 자기가 잘라서 뭘 해야 된다. 그건 저는 뭐 네.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꼭 군소정당의 진출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경남 쪽에 내려가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맞아요. 자치단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지역 정치를 좀 약간 네, 타파하기 지역 위해서도 정치를 약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라면은 조금 더 친밀하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넓은 선거구를 커버하게 하는 게 그 방향에 맞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시의원과 구의원이 선거구가 완전히 똑같게 되면 그 역할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뭐 오히려 효율성이나 이런 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역을 네. 완전 비례로 하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자. 이 안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예. 지난번 그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원효영 의원께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같아지면은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게 내 자리가 위협이 되는 거거든. 네. 이제 이게 시 사무가 있고 또 도 사무가 있고 국가 사무가 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시의원 또 뭐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다른데 네. 그런 거는 2차 문제고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해먹는데 똑같은 지역구를 관리하고 도전이 있는.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걸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뭐 인간이니까 저는 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적 사명을 그 이해관계 밑에다 놓으면서 국민들한테 뭐 평가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저런 염려를 다 넘어설 수 있도록 공적 사명도 하고 개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놓은 게 이제 광역은 아예 비례로 하고 네. 기초를 선출하자 이런 거거든요. 다 무력화됐어요, 기초선거구가. 네. 아예 없는 2인 선거가 없는 지역구도 뭐 없는 시도도 한 7군데 돼요. 뭐 서울, 네? 그다음에 없다는 게 어떤 네. 의미죠? 아니 4인 선거구가 아예 없다고. 아, 4인 선거구가 법에는 있는데 아예 2인 없다고. 선거구만 그렇지. 돼 있는 그러니까 네, 지역이. 아예 이 법은 아예 사문화된 거죠.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시민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바꿨지만은 도루묵된 거예요. 양당에 의해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점하는 지역,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독점하는 지역, 양당이 지배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주로 4인 선거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놓고 뭐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지방분권 얘기는 하지도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하려면 우선 제도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뭐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계층적인 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분권이라는 거는 권력을 이제 내려준다는 건데 권력을 나눠준다는 건데 이 권력이 돌고 돌아서 우리 주민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이 권력 분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분권이라는 게 요게 가가지고 동맥경화증이 딱 돼갖고 한 당이 딱 받아먹고 네. 끝나버리면 그 분권을 왜 해줍니까 그거를? 네. 그렇죠. 의미가 없죠. 경상도 지역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돌고 있어요. 구미, 뭐 안동 근데 돌아다니고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에서 지방분권하면 이제 한쪽 정당 이게 왕국이 될 것이다. 근데 뭐 물론 이제 호남 쪽은 또 반대되는 그런 또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을 테고 그래서 확실히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좀 다른 방향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서로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하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4인 선거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네네. 이게 이 한 지역구에 2명 뽑을 때와 4명을 뽑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아니 일단은 이제 그 거대 정당의 독과점을 막고 다양한 정당이나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더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걸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발 네. 사업 같은 네. 거. 근데 개발 사업 유치하는 데 대해서 큰 정당들이 막 서로 앞다퉈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표보다도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특정한 그 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고 우리 지역 주민 그 앞만 들어와봐요. 우리 지역 주민들 큰 도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 같은 데가 이제 또 들어가면은 그 개발로 인한 이 생태계 파괴가 어떤지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아 개발 사업이 무조건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하는가 보다 했는데 엮이는 같은 것도 의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어떤 최종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소수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데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늘 그 소수자가 배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라는 거는 수많은 소수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1인, 4인 정도 되면 지역에서 어떤 장애인이나 여러 소수자들이 연합해서 후보를 내가지고 네. 4명을 뽑으니까 그 가능성이 4등으로라도 있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우리 박주민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하시는데 박주민 의원이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들어오면 더 생생하게, 더 절박하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노동자를 많이 대변해 왔지만 또 노동자 출신의.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균형과 통합력이, 사회 통합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만 들어도 만약에 우리 그 지역구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만약에 담아낸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정치 참여, 정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좀 지역도 좀 뭔가 숨통이 트는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구에 구의원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누군지 모르고 그냥 찍고 그다음에 후보가 뻔하니까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네, 두개 거대 맞아요. 정당 아닌 사람들 후보가 안 나와가지고 무투표 네. 당선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제가 그러니까. 댓글 거는 건 아닌데 거셔도 지방선거에서 네.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이제 양쪽 정당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시구의원들이 있어도 민원인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구의원들이 뭘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좀 더 뿌리를 내리고 역할이 분명해지면 관심이 많아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돼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그 후보자를 지역 구민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유명인이 당선된다는 거죠. 언론이라도 몇 번 타보고 한 사람들이 당선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진짜 지역 일꾼들은 당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도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대선거구제가 그런 약간 정치를 오래 하시고 그래서 지명도가 높아지고 이런 정치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더 지역 일꾼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네. 선거구하고 네. 기초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뭐 기초의원이 그렇게 무슨 유명세가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정치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역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듣보잡 같은 분들 나와서 네. 큰 성과 내기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의 그 선거가 후보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당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인 선거구라면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면 끝나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후보들을 더 천천히 찾아보고 여기는 뭐 정의당, 여기는 녹색당, 여기는 무슨 또 다른 당, 여기는 이 후보는 누구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대표로서 일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많은 몇 사람이 선정이 되면 누구 당선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 계산해 가면서 표를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명이 나오면 무투표 당선이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기 때문에 아예 뭐 후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유명세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 보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이 한 80% 먹고
뭐 심지어는 한 90%까지 먹어요. 당이 많이 적어가죠. 지금 같이 이제 정권 교체의 여파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국면에서는 거의 뭐 95% 정도 그냥 당 보고 찍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후보의 어떤 경쟁력은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거의 뭐 10% 20% 안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인 선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선거구로 했을 경우에. 그거는 뭐 여기서 좀 복잡하니까 그 역기능도 많이 있는데 기초는 말하자면 풀뿌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이 2인에서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벌써 2005년도에 지금 13년 전에 이미 합의가 된 건데 그게 아직도 이러저런 이유로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단언컨대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밖에 없다. 나머지 논리는 다 허구다.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이제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진출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다른 맹점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기초의회 의원인데 4개 동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주로 소위 말하는 그러면 작은 공중전을 하게 되죠. 그 지역, 그 동네에 선착하기보다는 작은 공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기초의원은 그 골목골목을 따뜻하게 만들고 뒷골목에 뭐가 있느냐를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돼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이제 좀 안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이제 그 관심도 좀 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도전도 덜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놓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거고 이게 이제 당연히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은 당연히 뭐 많은 또 다양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 여전히 열어놔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의회가 뭘 하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기존 거대 정당이 오히려 더 많은 당선자 수를 낳을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토론이 필요하면은 민주당 같은 데서 공개 토론을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아니 맨 땅에 땅 짚고 헤엄치는데 뭐 하려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골목에 구석구석 따뜻하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만 하더라도 고양시만 하더라도 힘 있는데 당선이 쉬운 데에 정당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당선이 어려운 정당에 있는 후보들하고는 뛰는 이 강도가 달라요.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그렇죠. 저기 이재명 시장님 말씀 맞다나. 살인자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살당 공락. 근데 살인자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주민들을 이렇게 열심히 모시겠습니까? 공자는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 공자도. 야, 요 비유가 아주 그냥 살당공락.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저도 뭐 어떤 게 좀 맞는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질적으로 아주 깊게 고민은 못 해봤지만 심의위원님이 내신 다른 법안의 다른 내용 비례대표율을 늘리는 방안 뭐 이런 방안도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본대로 제가 진행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보통 저희가 그동안 이제 회차 진행할 때 보면은 좀 거의 좀 한 목소리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좀 다양한 이 시각을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다음에 좀 반대 입장끼리 좀 반대 입장에서 저하고 반대되는 분이 나고 싶어서 반대 입장도 전통적인 이 책임전과 싸움하는 사람들 별로 너무 국민들 피곤하고.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네. 하여튼 뭐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또는 그거로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고. 한번 법대로 해보고.
이번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제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이 제일 크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실력으로 막아라 니네가 이 개혁안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양반은요 지금 네. 세상이 바뀐 줄 몰라요. 2인 선거구 되면 자유한국당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서울시당마저도 이 개혁안을 이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반대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당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반대를 하는지 이 개혁안이 뭐가 문제인지 입장을 내면서 반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장 없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명분이 괜찮으면 토론을 하자. 근데 토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반대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게 그렇게 떳떳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런 거를 되게 선거제도 개편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제도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정직하게 시행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평가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꼼수와 폭력과 또 다수의 어떤 패권으로 이걸 뒤집어버리고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우린 서울시 의원도 한 명 없거든요. 네. 우린 추천도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큰 당들이 추천했는데 대부분 거기서 4인 선거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받아들이고 그것도 아예 비공개로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결정을 결국은 번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봐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이것은 이제 개혁을 뭐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개혁을 앞세우는 정당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심지어 생각이 좀 이제 많이 그 심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가랑이 밑으로 기라고 하면 기겠다라고까지 정말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추미애 대표님한테는 또 공개 서한까지 쓰시고 근데 그렇게 좀 절실하게 좀 외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시정부도 그렇고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인내하기가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왜 빨리 안 내놓냐 이렇게 하면 또 뭐 대중요법이라도 내야 되니까 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인내 자본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인내하는 민심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저는 지금 양당 체제 극복이라고 보거든요. 네. 유럽처럼 연정, 코얼리션을 해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제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연정을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지금 국민들도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또 이야기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하니까 국론이 분열되는데 안정적인 다수가 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시간도 벌면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여기가 이게 받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아니요, 시간이 이게 깊은 다음 얘기까지 주제랑 저 이어지는 정이 내용이에요. 당원될래요. 감동받았어요, 의원님. 네. 아니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선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중앙당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도당 네. 차원에서는 이제 각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그 도입하는 방식의 또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박주민 의원님도 비슷한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발의했죠. 네, 발의를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또 최근에 이제 김진태 의원님과 또 말싸움을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련해가지고 네. 하셨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물론 김진태 한국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 질타를 받을 만하지만 질타 받아야 사실은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2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각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도 후보고 정당도 후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현대민주주의에서는 현대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당을 민주주의 엔진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잘못된 것은 비판받고 불신을 하는 것은 사실 이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다. 5천만 명을 서로 다른 정당이 나누어서 대변을 하고 그 대표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5천만 명 대신에 결정을 하는데 이 정당이 나누어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이 5천만 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뽑아 올려보니까 500만 명만 대변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 이게 수십 년 누적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2%를 얻었어요. 네. 그 7%를 얻었으면 300석이니까 네. 정의당은 7% 정도의 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죠. 네. 7%를 주신 300석 거는. 중에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럼 300석 중에 3, 7, 21, 21석은 돼야 네. 국민들이 원하는 7%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 21석이 아니라 6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7%면 172만 명이 정의당이 나를 대변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6석이니까 46만 명만 우리가 대변하고 나머지 한 130만 명은 우리가 대변하지 못하고 다른 당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독일식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7%면 21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10석밖에 없으면 비례를 11석 채워주고 네. 지역구에서 21석을 얻으면 얻으면? 비례는 제로고 네. 그다음에 23석을 얻으면 이 두 석의 초과 의석은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연동해서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 간단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 아직 정당 문제까지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네.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 정당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어쨌든 이 비례성을 맞추는데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비례성이 그러니까 비례성의 비율이 5.4대 1인데 대부분 병리평, 그러니까 병리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원님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자. 연동이라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여튼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게 네. 연동형이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초과해서 더 의원이 많이 뽑혔을 경우엔 그냥 인정해주자.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아유 국회의원 너무 많아. 줄여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난다고? 이러면은 혹시 더 좀 제가 그 국회의원 수를 네.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틀 만에 한 5만 몇천 개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 거의 대부분 악플이었나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 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 그렇다고 말은 국회 다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이지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우를 낮추고 그러면 아마 돈 있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까지 하려고 안 할 거예요. 네. 저거 별거 아니다. 안 할 거예요. 네. 진짜 국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 300명밖에 안 되니까 1인당 한 2, 3억 정도를 2, 3조 정도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숫자 산술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0밖에 안 돼, 90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의원 수가 한 370명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연봉 한 8천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봉사직인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저 특권 뭐 이렇게 뭐 특권이라는 게 꼭 세비 기준만은 아닌데 국회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면 국회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약하고 국회의원은 진짜 세요. 저도 해보니까 세다고. 국회 자체의 권한은 약한데 국회의원은 세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권한을 대폭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줄이고. 나눠야 돼요. 네. 제가 한 사람이 사람 갖고 수를 있던 거를 늘려야죠.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국회를 강화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라서 국민들께서는 그냥 무조건 뭐 국회의원 수 늘리면 저거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그것을 옳다 좋다 해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 세력들이 그걸 핑계로 네. 이제 확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석수를 늘려서 늘리되 현재 지금 300명이 쓰는 돈을 더 늘려서 360명이든 400명이든 더 늘려서 나눠주고 더 그건 봉사를 괜찮네요. 예산은 똑같이 하고 그렇죠. 네, 인원수만 늘리겠다. 그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향의 해법이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네. 100%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은 너무 밉다 보니까 자꾸 줄여야 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를 더 도입하고 뭐 월급이 더 깎아도 되죠. 근데 이제 아예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까지 막 생각을 하세요. 너무 네. 밉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오히려 국민분들한테 안 좋죠. 맞아요. 또 그거는 맞아요. 그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게 사실은 기득권의 논리인데 그게 자꾸 마치 새정치인 것처럼 포장하는 세력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얘기는 딱 그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늘려봐라. 국민들한테 돌맞지.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냐.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면 또 지역구의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300명에 맞춰놓고 연동형을 해보자가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안이었어요. 그렇죠. 200대 100으로. 200대 100. 근데 네. 그거를 분석해보면 대표성이 더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요. 네. 예, 말씀하셨던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면서 그렇군요. 하려면은 늘려야 돼서 그 제도는 사실상 자기네들 판단으로도 고개가 깨끗했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님 안도 이제 의석수를 늘리자는 한 건데 70명대로 늘리는 게 이제 말하자면 보통 그 OECD 국가 평균으로 뭐 한 9만에서 10만 정도의 한 명이 대표성을 국회의원 가져요. 한 명당?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16만이 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10만 명당 한 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아예 숫자를 늘려버리자. 네.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들의 국회 불신 그 원인을 제공했던 가장 책임이 큰 당사자이면서 네. 국민들의 그 불신을 또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해요.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역 의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적극적이에요. 네. 광역 의원은 늘려도 되고 국회의원은 한 명도 늘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저는 광역 의원은 내 거니까, 내 기득권은 더 늘리고 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내 권한을 뺏어가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참, 네. 이 꼼수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문재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 공약이기도 않나요? 하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당, 뭐 정의당, 뭐 바른당, 뭐 국민당 네.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해요. 네. 딱 근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해요. 근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로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 제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암묵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요원한 일이 되고 그래서 있네요. 18세 선거 연령 인하도 자한당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것도 게임의 룰이다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지만은 또 거기도 뭐 개헌에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130석 가까이 되는데 130석이 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저도 정확히. 하여튼 그런데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밀고 가면 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무가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 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 쫓기는 입장이에요. 제가 사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을 진즉부터 십수년 그 당론으로 가져오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은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선이라도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집권 여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 좋다. 늘 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이런 자세는 이제 촛불 이후에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분명히 속내는 있어요. 네. 근데 욕먹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당장 있는 선거 걱정인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개헌에 대한 안이 있냐? 자기네들 아직 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 공식적으로 말고 이원 저보다 집정 선배들은 문제 뭐 서로 얘기하면서 안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네. 공식적으로 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없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단계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약간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개헌을 위해서 노력한다. 안을 만들려고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연동형이 뭐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다원주의 실현에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십수년 동안 이어져 있는 양당 체제를 넘어서야 돼요. 이 양당 체제가 당이 두 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조정하더라도 타협하더라도 사선의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성과를 이제 축적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세게 패서 저쪽이 나보다 더 잘못됐다 이것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내가 권력을 먹고 그 다음에 한 석이라도 더 갖고 1%라도 더 얻으면 내가 100%를 다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당은 뭐냐면은 정권은 내줬지만 최소한 제1야당을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두 당이 적대적인 공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랜 양대축의 그 정당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노선의 스펙트럼이 매우 협소하거든요. 뭐 평화 정책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거 말고는 네. 뭐 민생 정책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비슷하죠. 대차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적대적인 대결 정치 체제가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위에서 그냥 공격 받아가지고 아웃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정치 세력 간의 게임 으로 끝난 여의도 정치를 이제 국민들께 돌려줘야 되고 정치는 여의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실현해내려면 정말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관계 문제 말고 그 이상의 논의를 할 만한 분위기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심상정이나 정의당은 지들이 소수당이니까 막 길을 쓰고 저런다. 딱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더 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이 정치를 바꾸기 위한 이런 노력이나 네. 이런 토론이 너무 안 된다는
게 늘 서글퍼요. 오늘 방송에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늘 이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다. 예, 오늘 오해 풀렸거든요. 예, 저는 정말 지금 좀 마음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께 혹은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당이나 아니면은 뭐 큰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내용이 계속 변화하면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내용이 바뀌고 이제는 적폐 수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여권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게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 더 미루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망한다. 저는 사실 그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뭐 한신의 고사도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집권당이 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저도 또 정의당도 혼신을 다해서 서포트를 도와서 이 정치개혁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 정권 교체가 민주당에서도 애를 썼지만 네. 이제 촛불이 만든 그렇죠. 이제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또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도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헌신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사실 뭐 저희가 열심히 해도 힘이 약하니까 사실 집권당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때만 사실 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우리 여기 박주민 의원님 늘 잘하고 계시고 또 가장 개혁적인 의원님이신데 하여튼 당에 가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법사위원이라서 등에 땀이 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당 의원이라서 등에 땀이 나시는. 네, 박진우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굉장히 여당 내에서 굉장히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당론이에요.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약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꼭 저희가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이제 심상정 의원님하고도 힘을 합쳐서 잘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선 주제였던 그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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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을 막 주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법과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신창수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어렵게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재밌게 법과 친해질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 보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전에 이 방송에서 이재정 의원님이 집회 때 돈을 주면 처벌하는 집회 알바 금지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댓글 알바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알바 부대의 여론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한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이 사회적 이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중국에서는 공안부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서 200여 명을 체포해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군 사이버사 댓글 부대의 댓글 조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없어서인지 요즘은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 댓글 조작을 한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들의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사실 이게 요즘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쪽 당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정당에서 이거 아, 주장해요. 그래요? 자, 뭐 순위 조작이나 댓글 조작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정당에서 주장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의혹만 있는 건지 조사도 되고 좀 규명이 좀 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의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트위터 팔로잉하고 있는 그 의원님들이 그런 걸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너무 이상한 아이디의 이상한 뭐 트윗 아이디가 갑자기 뭐 나를 팔로잉했다가 또 갑자기 뭐 몇백 명씩 빠져나가고 뭐 이런 현상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버도 요즘 좀 포털 사이트도 좀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상규명부터 좀 철저히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법안들이 최근에 발의가 되고 있고 국회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좀 혹시 그런 조심 보이신 적 없나요? 보신 적? 자주 경험하죠. 정말요?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김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이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김포에 사시는 신창수님, 이렇게 또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운이 좋으셔. 이 책,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네. 책. 난 네 편이야. 네. 근데, 심상정집. 근데 의원님, 네. 다리 좀 늘리셨네요. 실물입니다, 실물. 실상가요? 구두를 조금 높게 신었지. 그래요? 좀 많이 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세상을 바꾸는 이들과 함께 해온 사람, 약자의 편에서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 심상정 의원의 삶과 생각을 담은 새 책이죠. 네. 난 네 편이야. 저희가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주신 이렇게 2초 말을 더듬으세요. 오늘 거의 말을 안 하다 보니 오늘 함께 해주신 2초 김고은 네. 신불리. 심상정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파리바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